27대 34로 끝이 난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 신시내티 벵갈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는 차저스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차저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승리를 통해서 거의 플레이오프에 안착됐고요.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 이번 주 패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거의 탈락이 확실시 된 모습이죠. 신시내티 벵갈스의 감독인 잭 테일러 감독이 과연 내년 시즌에도 벵갈스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수많은 의문을 남게 만들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전에 LA 차저스가 6대 24로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차로 리드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 벵갈스가 터치다운을 연이어 3번이나 만들어내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벵갈스의 키커인 맥피어슨이 2번이나 실축을 하였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LA 차저스가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요.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벵갈스가 분명 점수도 따라가고 했어요. 그렇지만 벵갈스는 단 한 번도 이 경기에서 본인들이 뭔가 주도한다든지 매니지먼트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신시내티 벵갈스의 어프런트는 형편이 없었고, 이 팀의 피지컬리티가 LA 차저스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차저스가 더 많은 그런 터프한 플레이들을 선보일 수 있었고, 또 더 많이 경기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었다는 그런 감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들의 오펜스가 후반전에 이 어드저스먼트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이 동점까지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인 잭 테일러 감독이 저는 이 경기를 명확하게 망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4쿼터 이 1분 남은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4쿼터 1분 14초가 남은 상황 속에서 조버로가 이 스크램블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4쿼터 1분 남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시간을 태울 수 있고, 또 남은 필드골 야드를 전진하면서 마지막 위닝 필드골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승부처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잭 테일러 감독은 무려 4쿼터 1분 남은 상황 속에서 3번의 패스를 연이어 시도를 하고, 그 3번의 패스가 모두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면서 저스틴 허버트에게 55초의 시간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55초 남은 시간으로 저스틴 허버트는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또 다른 팀의 감독, 마이크 톰린이 되었든 앤디 리드 감독이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4쿼터 1분 남은 상황 속에서 연이어 3번의 패스를,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이 패스들을 콜링할 것은 아무도 저는 예상치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잭 테일러 감독이 이 형편없는 플레이 콜을 하면서 이 디펜스가 이 벵갈스의 디펜스가 이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4쿼터에 이 저스틴 허버트를 3&아웃 시키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스틴 허버트에게 야 너가 이겨라 라고 숟가락을 떠넘겨줬어요. 잭 테일러 감독은 절대 이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 이 감독은 플레이 콜링이다. 단지 플레이 콜링을 짜고 플레이 콜만 할 수 있는 플레이 콜러이지, 감독으로서 이 사람이 이 경기에 대한 이해도나 또 경기에 대한 매니지먼트나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결국 이 점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시간이라도 잘 태워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더라면 벵갈스에게는 또 다른 이 스토리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좀 더 경기의 스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LA 차저스라는 팀은 이날 굉장히 단순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왔습니다. 자말 체이스를 더블 커버리지 하자. 이것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실제로 중요한 썰드 다운 상황 속에서 자말 체이스는 한 명의 라인베커와 한 명의 코너백이 그냥 시종일관 따라다니면서 그의 썰드 다운 이 패스 캐쳐로서의 활약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조버로우의 썰드다운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리시버가 삭제가 되어버렸고, 또한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날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허용하고 이 조버로우가 힘들어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다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LA 차저스는 포맨 러쉬를 선보이면서 오케이 4명만으로도 상대 오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조 버로우 또한 본인이 빠르게 이 프레셔에 시달릴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요. 썰드다운 상황에서 상대 디펜스가 뭐 블리츠를 감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포맨 러쉬로도 자기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 버로우는 반드시 공을 빨리 던져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썰드다운 상황에서 내가 빨리 공을 던져야 돼. 근데 뭐 퍼스트다운 갱신해야 돼. 그렇다면 넘버원 타겟은 바로 넘버원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말 체이스는 더블 커버리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조 버로우는 이 경기 초반에 1쿼터, 2쿼터 계속해서 썰드다운의 기회를 번번이 날리게 되었고 LA 차저스의 디펜스의 전략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LA 차저스는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삼아서 신시내티 벵갈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런더볼을 통해 러닝백에게 더 많은 공을 주고 어쩌면 조 버로우가 50번의 패스를 던지지 않아도 되었을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은 뭐 체이스 브라운이라는 러닝백 준수한 런닝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근본적으로 어프런트의 그러한 피지컬함 또는 터프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 만큼 이들은 러싱 게임에 그다지 효용이 없는 팀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상대 LA 차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우리 팀의 오펜시브 라인 굉장히 파운딩 하면서 거칠고 피지컬한 이러한 블락킹 싸움에 우리는 해보자 뭐 이러한 타입의 이 팀 컬러를 가진 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 버로우에게 맡긴다. 조 버로우가 뭐 패스 어떻게든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에게 던져줄 거야. 이것이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이 터프함과 그런 강인함이 결국 상대 디펜스를 파고들 수 있었던 그러한 요소들을 더욱더 아쉽게 만들었고 벵갈스가 뭐 러싱 게임에 있어서 저는 이날 엄청난 스탯을 쌓아낼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의 그러한 장점이 아니었던 만큼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벵갈스는 반전을 이뤄내긴 했어요. 자말 체이스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티 히긴스가 대신 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시작하였고 차저스가 좀 더 후반전에 들어서 뭐 블리츠나 이런 맨 커버리지 전략을 들고 왔을 때 벵갈스는 더욱더 이런 리시버들과의 매치업을 조 버로우가 잘 포착을 해내면서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레드존 상황에서 자말 체이스 터치다운, 그것은 바로 제로 블리츠 상황이었잖아요. 오케이, 자말 체이스가 더블 커버리지 안 걸렸네. 그렇다면 난 무조건 믿고 자말 체이스 던질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터치다운을 연결이 되었고 티 히긴스의 42야드짜리 터치다운 장면도 물론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 모두가 더블 커버리지에 걸렸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리시버를 믿고 조 버로우는 과감하게 이 펄스다운 상황에서 고포릿을 당겨냈고 그것이 결국 터치다운을 연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조 버로우와 이들의 리시버들의 너무 탤런트에 기우는 플레이 콜이 많았다는 점이고 전반전에 이 자말 체이스가 막혔을 때 또 다른 이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나머지 리시버들이 캐치를 잘 해내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 버로우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가 부진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 탤런트에 기대는 플레이 콜이 아닌가라고 느껴졌던 이 경기였습니다.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이 잭 테일러 감독은 돌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이 조 버로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LA 차저스의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과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단순히 슈퍼볼에 그때 진출했다는 그 뽀록성, 그 시즌 때문에 이 잭 테일러 감독이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는데 이 감독이 매년 이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스스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상대팀에게 그 기회를 떠넘겨 주는 등 굉장히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조 버로우는 좀 더 능력 있는 이 감독을 가질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LA 차저스의 경우 이 저스틴 허버트와 이들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좋은 이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전에는 뭐 저스틴 허버트가 뭐 거의 라마 잭슨을 빙의한 듯이 막 스크램블도 잘하고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점수차를 이끌어냈잖아요. 이날 신시내티 벵갈스의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저스틴 허버트는
이들의 굉장히 헤비한 타이트 엔드들과 함께 뭐 sim라우트를 공략한다든지 이 존 커버리지를 거의 해부하는 수준으로 잘 플레이를 선보였고, LA 차저스가 이날 의도한 것은 또 한번 단순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J.K. 도빈스라는 러닝백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파운딩 게임을 할 거다. 뭐 풀백을 무조건 한 명을 이 라인업에 세우고 타이트엔드 2명, 뭐 3명 세우면서 우리는 뭐 리시버 패싱 게임 별로 생각 없다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헤비 퍼스널을 깔아두고 풀백을 깔아두고 이들은 플레이를 펼쳤어요.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러싱 게임이 이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플레이 액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그 플레이 액션으로 연결된 이유는 생각보다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 프론트 세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벵갈스라는 팀의 라인베커진의 구성은 뭐 프레시나 또는 뭐 로건 윌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다운힐 런 디펜스에 되게 능한 선수들이고, 오히려 뭐 패스 커버리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포메이션은 그대로 보여준 채 러싱이 아닌 플레이 액션을 통한 패싱 게임을 선보이면서 벵갈스의 이 라인베커들이 가진 약점들을 오히려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 이들이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자 라는 것이 차저스의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벵갈스의 이 디펜스, 특히 존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이들의 라인베커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 오픈된 존을 계속 노출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을 저스틴 허버트가 잘 공략해내면서 막 터치다운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직접 뛰면서 이 다운을 갱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 벵갈스의 디펜스가 오케이, 우리는 존 커버리지 고집하다가 망하겠다, 한번 바꾸자 해가지고 맨 커버리지 위주로 이 후반전에 블리츠도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게임 플랜을 어드저스트먼트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맨 커버리지가 펼쳐졌을 때 LA 차저스의 리시버가 뭐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들의 리시버들 뭐 맥컨키나 뭐 존스턴이나 뭐 때때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자신있게 상대팀의 뭐 1대1 찬스를 막 휘저어주고 뭐 티 히긴스나 자말 체이스처럼 뭐 확실한 패스 캐쳐 타겟 이러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벵갈스의 코너백들이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면서 후반전에 벵갈스의 디펜스의 전략들이 결국 맞아 떨어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스틴 허버트의 입장에서는 뭐 와일드카드에서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그 어마어마한 그 리드를 날린 것처럼 이 경기 또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잭 테일러 감독이 좀 떠먹여 주었고, 숟가락을 갑자기 던져 주었고, 또 본인들 나름대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 레드 맥컨키라는 리시버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저스틴 허버트가 정말 엄청난 이 패스들을 연이어 던져내면서 결국 본인들의 이 손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차저스 입장에서는 뭐 질 수도 있었던 경기를 뭐 상대팀 감독이나 상대팀 키커의 이 실수들을 통해서 결국 이 본인들의 승리로 만들어낸 데 성공을 했고요. 이 팀의 디펜스가 이 전반전에 이 조버로우를 정말 거의 셧아웃 시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또 저스틴 허버트의 오펜스도 뭐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폭발성, 차저스의 오펜스도 때때로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때 전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 주를 통해서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이 엄청난 라이벌리를 가지고 있는 두 팀이죠. 캔자스 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 이 패트릭 마홈스와 조시 알렌의 맞대결은 이번에는 조시 알렌이 웃게 되었습니다. 21대 30으로 버팔로 빌스가 이번 주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칩스의 경우에는 드디어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고, 빌스 입장에서는 향후 이 플레이오프 1번 시드를 노릴 수도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이번 주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칩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사실 뭐 이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에 뭐 부족했느냐, 뭐 이렇게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플레이해왔던 방향은 사실 이 경기나 또 이번 시즌 계속했던 방법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꾸역꾸역 이 런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길 원했고, 중요한 상황마다 뭐 패트릭 마홈스가 뭐 스크램블이나 또 다른 뭐 서드다운 패스를 통해서 갱신을 해내고, 또 어쩌면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마홈스가 턴오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항상 이 본인들이 플레이했던 방식으로 이 경기를 펼쳐냈지만 빌스가 그만큼 강했던 것이죠. 빌스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 칩스가 이번 시즌에도 이 슈퍼볼 3핏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플레이오프 강팀권들과의 대결에서도 이 본인들만의 이 방식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와야 된다라는 이 숙제를 가지게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이날 사실 칩스의 오펜스를 무시했습니다. 이 무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칩스가 이 타이트 스플릿을 좋아하고 또 이들만의 방식으로 뭐 언더센터도 하고, 또한 뭐 투 타이트 엔드, 뭐 쓰리 타이트 엔드, 그리고 뭐 두 명의 런닝백, 이렇게 헤비 퍼스널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 하잖아요. 본인들이 이번 시즌에는 뭐 패싱에 대한 그런 강점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펜스가 헤비하게 나오면 당연히 디펜스도 헤비한 퍼스널을 가져와야 하고, 적어도 베이스 퍼스널을 꺼내 들어서 오펜스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버팔로 빌스라는 팀은 이 니켈 디펜스라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민첩하고 선수들이 빠르고 이 스피드를 추구하고, 그런 타입의 뭔가 사이즈나 이 피지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국 빌스 입장에서는 야, 너네 칩스, 너네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것을 고수할 거야, 우리만의 방식으로 너네에게 대처를 할 거야 라고 어쩌면 오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왔습니다. 칩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너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파운딩 할 거야, 계속 런더볼을 진행할 것이고 너네 뭐 알아서 해 라고 사실 말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칩스의 이 러싱 게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버팔로 빌스의 이 프론트 세븐이 생각보다 이 라이트한 퍼스널 패키지를 가지고도 이 칩스의 러싱 게임을 상대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라인 싸움에서의 굉장히 성공이 이 두드러졌던 경기였고요. 또한 칩스의 런 게임이 이들이 그 어느 시즌보다도 런 게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인 것은 맞지만, 이 러닝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 어느 시즌보다도 부족한 시즌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카림 헌트라는 이 베테랑 러닝백 정말 파워풀하고 숏야드나 뭐 골라인 상황에서의 그런 터치다운 능력이나 그런 것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카림 헌트라는 러닝백은 올 시즌 가장 긴 러싱 야드가 17야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러싱 게임에 있어서 폭발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쿠안 바클리가 뭐 60야드 러싱을 달리고, 뭐 데릭 헨리가 뭐 90야드 터치다운 러싱을 달리고, 이런 것과 비교해서 카림 헌트라는 러닝백은 뭐 2야드 전진, 3야드 전진, 5야드 전진, 물론 이 러닝백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 정말 하체도 단단하고 튼튼해서 이 네거티브 야드를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선수이지만, 이 선수는 느립니다. 이 폭발성, 이 정말 경기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럴 만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러닝백은 아니다 보니까 이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무언가 폭발적으로 이 오펜스의 플레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스의 이 조시 알렌을 이 디펜스가 막아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는 이 패스의 시도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고, 본인들만의 방식을 고집하기에는 이 경기에 조시 알렌이 너무나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도 뭔가 이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항상 경기를 주도하고 이 템포를 조절하고 매니지먼트 하던 그러한 방식들을 이 경기에서는 잘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만약 빌스가 이렇게 뭐 니켈 그리고 썰드다운 상황에서는 다임 패키지를 거의 사용을 했는데, 뭐 다임 패키지를 통한 뭐 블리츠나 또는 뭐 더블 커버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칩스의 리시버들이 이 빌스의 세컨더리들과의 매치업에서 뭐 승리라도 했다면 어쩌면 승산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뭐 칩스의 이 리시빙 웨펀들이 사실 뭐 1대1 찬스에서 뭐 매번 승리를 기대하고 이러한 타입의 선수 구성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이 리시버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뭐 트래비스 켈시나 뭐 이들의 타이트엔드, 이 존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뭐 레드존에서 노아 그레이가 뭐 2번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 다가왔을 때 칩스의 리시버들 분명히 아직도 불안한 요소이고, 마홈스가 별다른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조시 알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빌스의 오펜스도 뭐 칩스의 디펜스가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디펜스는 뭐 본인들 특유의 이 스패그 코치의 극단적인 뭐 블리츠 컨셉이라든지, 또는 이 버팔로 빌스와 마찬가지로 이 또 뭐 다임 패키지, 뭐 4명의 세이프티를 이날 굉장히 많이 꺼내 들었는데, 뭐 그러한 이 디펜시브 백들의 유기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조시 알렌을 충분히 압박해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스의 리시버들이 뭐 특출난 선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 경기의 픽 프리뷰를 했을 때 이 와일드 카드로 꼽았던 것이 아마리 쿠퍼라는 리시버의 존재였어요. 만약 아마리 쿠퍼가 이 칩스의 코너백들과의 1대1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어쩌면 이 빌스의 오펜스가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가 그 요소가 터진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리 쿠퍼가 물론 2번의 캐치밖에 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2번의 캐치 모두 엑스 리시버로서 아웃사이드 코너백과의 그 사이드라인을 따라가는 딥볼, 이 패스를 정확하게 본인이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 2번의 패스를 통해서 55야드를 전진했는데, 그 플레이들을 통해서 모두 이 득점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칩스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점들이 아닐까 싶고, 아마리 쿠퍼의 이 패스다운, 이 딥볼 캐치를 통해서 어쨌든 빌스는 본인들이 자신감을 얻어냈어요. 우리의 리시버들이 칩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통하네? 어쩌면 우리가 더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이 플레이들을 확장시키게 되었고, 뭐 계속해서 뭐 3명의 타이트엔드를 깔았는데도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전진을 하는 등 굉장히 좀 다양하고 알 수 없는 타입의 뭐 포메이션과 퍼스널을 사용을 하면서 칩스의 디펜스가 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먼저 이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에 방해를 주었고, 이 빌스의 오펜스가 오히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 라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샤키르라는 리시버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뉴잉글랜드의 그 줄리안 아델만이 떠오를 정도로 터프한 캐치들과 그런 것들을 잘 해내주었고, 뭐 맥콜린스 이 리시버 막 엄청나게 막 블락하고 레드존 그 터치다운 상황 속에서 커티스 사무엘의 터치다운 상황 속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블락을 선보였죠. 뭐 그러한 이 뭐 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이 숨어있는 그런 리시버들의 공헌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결국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의 발을 이 온전하게 막아낼 수 없었다는 점이 이 캔자스시티 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스패그 코치는 분명 이 조시 알렌을 상대로 스파이 전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퍼스트 다운이나 뭐 세컨드 상황에서는 이 스파이를 펼치면서 한 명의 라인베커가 조시 알렌을 따라가게 만들고, 조시 알렌의 발을 묶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했어요. 근데 썰드 다운이나 이 폴스 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 속에서는 조시 알렌을 갑자기 마크를 안 해요. 스파이를 안 해요. 그런 것을 또 조시 알렌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잖아요. 조시 알렌의 이 마지막 그
쐐기를 박는 터치다운 드라이브 장면도 이 고포리 상황에서 조시 알렌이 뭐 20몇 야드, 26야드짜리 이 터치다운을 스크램블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스파이가 빠졌어요. 왜 그런 판단을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조시 알렌은 그 틈을 또 잘 봐가지고 결국 이 좋은 성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버팔로 빌스라는 팀은 더 이상 뭐 스테판 딕스나 뭐 이러한 한 명의 슈퍼스타 플레이어에 뭐 기대는 그러한 플레이를 이제 펼치지 않아요. 대신 뭐 이름값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들과의 시너지가 더욱더 든든하고 현재 더 강한 현재 팀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고, 이는 디펜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디펜스 정말 어쩌면 이 디펜스의 뭐 스킴, 뭐 구조상으로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를 상대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개개인의 뛰어난 뭐 테크닉과 탤런트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고집한 채 꿋꿋이 그것을 또 좋은 결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빌스라는 팀이 진짜 이제는 뭔가 더욱더 팀 차원에서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오펜스 어차피 이번 연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만약 디펜스가 이 상대 오펜스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붙들고 있지 못할 때, 주도를 할 수 없을 때 오펜스 입장에서 사실 해줘야 되잖아요. 더 이상 디펜스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요구됐을 때 과연 캔자스시티 칩스가 앞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이들의 러싱 게임 폭발성이 부족하고 이들의 패싱 게임 리시버들이 분명 해줘야 할 때 뭔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트래비스 켈시 그는 더 이상 이 해결사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처럼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굉장히 큰 오펜스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 보고요. 앤디 리드 감독과 이 패트릭 마홈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리 경기이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간의 경기 결과는 16대 18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스틸러스도 사실 뭐 힘겹게 이겼습니다. 이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필드골을 무려 6번을 이 시도를 했고요. 물론 다 성공했다는 점이 대단하죠. 그리고 러셀 윌슨이 정말 어이없는 이 4쿼터에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어쩌면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들의 디펜스의 힘 그리고 스페셜 팀의 힘으로 결국 승리를 지켜내는데요. 반면에 레이븐스의 경우 이들의 오펜스가 하늘을 찌르는 기세였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이 라이벌리 디펜스를 상대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스틸러스 디펜스의 게임 플랜이 진짜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초반에 스틸러스는 4맨 러쉬를 했습니다. 이 4맨 러쉬를 통해서 라마 잭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즉 라마 잭슨과 이 레이븐스 오펜스 입장에서는 스틸러스의 4맨 러쉬만으로도 우리가 뚫린다.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미 스틸러스는 경기 초반에 이 셋업을 해놨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틸러스는 확장을 해가지고 한 명, 두 명의 라인베커를 계속해서 라인 선상에 세웁니다. 블리츠를 할 것처럼. 하지만 뭐 블리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존 커버리지가 뒤에 펼쳐질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면서 라마 잭슨 입장에서는 잠깐만 4맨 러쉬만으로도 나는 힘들어. 빨리 공을 던져야 돼.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상대가 블리츠를 할 것처럼 하네? 그럼 블리츠 오면은 당연히 못 맞겠지. 나는 더 빨리 던져야겠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존 커버리지가 펼쳐지고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내가 공을 못 던져.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이 심리전을 유도했던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결국 이 상황을 주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심 프레셔 컨셉들을 통해서 라마 잭슨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진짜 이 맨 커버리지 커버1 블리츠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라마 잭슨에 대한 그런 피지컬한 힛을 만들어내는 등 라마 잭슨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스틸러스가 뭐 블리츠를 한다든지 맨 커버리지가 펼쳐졌을 때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던질 만한 리시버가 또 한 번 없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레이븐스의 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민첩한 이 리시버진 구성, 하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고 터프한 캐치가 요구됐을 때 이들의 리시버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 라마 잭슨과의 심리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를 사실상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주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기였다면 라마 잭슨의 발을 활용한 이 플레이들이 좀 더 나왔더라면 레이븐스에게 승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라마 잭슨이 이날 이 쿼터백 디자인된 런 플레이를 한 2번 정도 플레이 했는데요. 그 2번 모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라마 잭슨의 직접적인 발을 활용한 이 플레이들이 좀 더 이어졌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스틸러스의 오펜스의 경우 뭐 사실 아름답진 않습니다. 이들이 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번 시즌 플레이 해왔던 것처럼 그냥 나지 해리스나 뭐 젤런 워렌을 통한 러싱 게임, 그리고 러셀 윌슨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 뒷볼 한번 던져주던지 또는 뭐 숏패스나 뭐 스크린 패스 잘 던져서 전진해 나간다. 하지만 러셀 윌슨이 이번 주에는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사실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잘 전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지 피킨스가 결정적인 뭐 캐치도 해내고 또 안정적으로 어쨌든 공을 운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러셀 윌슨이 한 번에 잘못된 인터셉션을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레이븐스보다는 턴오버 맞은 대결에 있어서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리스펙트하고, 마이크 톰린 감독이 현재 이 팀을 잘 이끌고 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풋볼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한 이 오펜스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이 선수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 톰린이 역시 뛰어나고, 뭐 다른 리그에 많은 감독들이 있잖아요. 뭐 잭 테일러 감독이나 뭐 브라이언 켈런 감독이나 리그의 수많은 감독들에게 이 코칭의 진수를 현재 마이크 톰린 감독이 좀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인상 깊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리 경기였죠.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들의 경기는 17대 20으로 이 시애틀 시옥스가 지노 스미스의 역전 이 스크램블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현재 뭐 위기입니다. 이들은 올 시즌 이 디비전 라이벌들 LA 램스,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이 세 팀에게 모두 4쿼터의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마지막 뭐 4쿼터 드라이브에서 닉 보사가 진짜 사이드라인에 뭐 체력이나 그런 이슈 때문에 나가 있을 때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어떠한 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노 스미스를 압박하지도 못하고 지노 스미스의 뭐 스크램블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 나이너스 디펜스의 4쿼터 체력 이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들이 물론 저번 연도에 이 슈퍼볼에 진출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매년 슈퍼볼에 진출하는데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도 매년 챔피언십, 매년 슈퍼볼 진출했지만 항상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유지했습니다. 나이너스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뭐 체력이 딸린다, 뭐 슈퍼볼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맞게 본인들이 이 몸을 끌어올렸어야 하고, 그에 맞게 본인들이 뭐 연습 스케줄이나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잘 짜냈어야 하면 하죠. 그리고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안배해줘야 하는
이 오펜스의 경우에도 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나이너스의 이 러싱 게임이 그렇게 큰 이 폭발성을 선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결국 시애틀 시옥스의 이 디펜스를 상대로 패싱 게임마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이 브록 퍼디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스크램블을 통해서 뭐 퍼스트다운 갱신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너스 오펜스 굉장히 지속적이고 유기적이고 그러한 다양하고 막 헷갈리고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지금은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조지 키를이라는 타이트엔드가 나오지 않았고, 디보 사뮤엘, 그는 원래도 이 타이트한 맨 커버리지 타입의 팀을 상대로 원래도 약했던 선수예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맨 커버리지에 좀 특화된 이 제닝스라는 리시버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긴 했지만,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 요구되고 다른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잘 그에 대한 기대를 부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너스 오펜스가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상황들이 뭐 브록 퍼디가 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 오펜시브 라인의 뭐 홀딩을 통해서 이 10야드 후퇴를 하고 굉장히 긴 야드를 전진해야 할 때, 예전에 나이너스라면 뭐 20야드 뭐 30야드 전진해야 하도 충분히 이들은 뭐 조지 키럴이 뭐 30야드짜리 캐치를 따내고, 또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뭐 17야드짜리 뭐 러싱 또는 뭐 체크다운 패스를 뭐 이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너스는 이 긴 야드를 전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오펜스의 뭐 폭발력이라든지, 또는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 무언가 견제할 만한 그런 비장의 수가 없다든지, 선수들도 많이 지쳐 보이고, 또 브록 퍼디 쿼터백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들의 러싱 게임마저 현재 뭔가 오펜스의 엔진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 오펜스가 앞으로도 이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끊지 않고, 이 NFC 웨스트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애리조나 카디너스가 6승 4패로 선두에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격차는 어느 정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격차죠. 그렇기에 나이너스는 빨리 이 카일 셔나한 감독이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런게임에 대한 부분이 발전을 거두어야만 이 오펜스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카일 셔나한이 굉장히 큰 숙제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대 38이라는 큰 점수차로 굉장히 싱겁게 끝나버린 애틀란타 팔콘스와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입니다. 보닉스라는 루키 쿼터백의 활약이 현재 두드러지고 있죠. 이 루키 쿼터백이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은 고전을 했던 것에 비해서 매주 성장하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고, 이 루키 쿼터백이 현재 필드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과 또 뭐 본인만의 그런 바디랭귀지, 손짓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보닉스를 왜 이 션 페이튼 감독이 원했고, 션 페이튼 감독은 이 루키 쿼터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근거했었구나 라고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현재의 경기였고요. 실제로 보닉스는 굉장히 좋은 패스들을 현재 던지고 있어요. 그가 뭐 머뭇거리던 디시전 메이킹도 상당히 빨리 던지고 있고, 또 굉장히 불안했던 뭐 패스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 팔콘스의 부족했던 디펜스를 상대로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득점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틀란타 팔콘스의 경우 또 한 번의 뭐 강약 약강의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 팀은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는 좋습니다. 이들의 오펜스, 이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은 어쨌든 포켓이 안정적일 때, 그리고 이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이 뎁스가 두터운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는 정말 막강한 파괴력을 선보일 수 있는 오펜스예요. 그렇지만 피지컬함을 요구하고 터프함을 요구했을 때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은 그 어느 팀보다도 연약해질 수 있는 팀입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이 팔콘스의 오라인은 번번이 무너지기 일쑤였고,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컬크 커즌스는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냥
본인의 의지로서 뭐 스크램블을 한다든지 뭐 플레이를 연장한다든지 그런 욕심이 아예 없는 쿼터백이에요. 뭐 그런 능력조차 없고요. 그냥 서서 프레셔 다가온다? 그러면 그 플레이는 그냥 죽은 것이에요. 패스는 어긋나고 또 안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뭐 인터셉션 연결이 된다든지. 현재 팀에서 리그에서 요구하고 있는 쿼터백과는 완전 거리가 먼 타입의 쿼터백으로서 이렇게 팔콘스의 오라인이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리시버들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커진스라는 쿼터백은 더 이상의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창출해낼 수 없는 선수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 이 브론코스의 디펜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형편없는 경기력을 이 팔콘스는 선보이면서 이들의 오펜스가 진짜 약팀을 패는 데만 좀 일가견이 있지 진정한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NFC 사우스 디비전은 아직도 템파베이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팔콘스가 현재 6승 5패를 거두고 있고 이 벅스보다 뭐 좋은 이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대결에서 2번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나머지 경기에 있어서도 확실한 플레이오프 안정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이 뭐 부상자도 많고 진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펼쳐내고 굉장히 강인함과 이런 터프함을 선보이고 있는 이 템파베이라는 팀이 이 NFC 사우스 디비전의 우승자로서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필드골을 블락당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또 한 번의 큰 벽을 넘지 못하게 된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팬분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제일 긍정적인 이 경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의 루키 쿼터백 이 케일러 윌리엄스가 쉐인 월드런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해고된 이후 첫 경기의 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베어스는 이날 이 케일러 윌리엄스의 발을 활용한 이 디자인된 런 플레이도 많이 선보였고, 디안드레 세이프트와 이 로션 존슨이라는 런닝백을 또 많이 스냅을 나눠주면서 최대한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심플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케일러 윌리엄스에게도 굉장히 이 짧은 패스들,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도록 간단한 이 플레이들을 나열시키면서 케일러 윌리엄스가 간만에 막 어리둥절하고 막 공만 막 누구를 던질지 리시버만 지켜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경기에서는 가장 적게 나왔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이러한 스킴에 좀 더 스피드에 빨리 적응을 하면서 본인만의 템포, 본인만의 이러한 자신감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시카고 베어스의 시즌 후반에 들어서 이 케일러 윌리엄스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이 경기에서도 케일러 윌리엄스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픈된 리시버를 보고조차도 잘 던지지 못하는 등 디시전 메이킹에 의문이 가는 이 플레이도 많았고, 또 디펜스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고요. 아직 나아갈 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바뀐 베어스 오펜스 시스템에 있어서 케일럽이 그나마 좀 더 이 본인의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이 시카고 베어스 전체 오펜스에서도 충분히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베어스는 무려 16번의 썰드다운 이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무려 9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50% 이상의 그 확률을 보여주고 있죠. 시카고 베어스의 이 케일러 윌리엄스 굉장히 답답하고 썰드다운 상황에서 막 색을 당하기 정말 쉽고 그랬던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케일럽이 막 패스도 막 되게 터프한 캐치들을 막 리시버들에게 막 요구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이 패스들도 막 잘 던지고, 또 본인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대학 시절 보여주었던 그런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퍼스트다운 갱신 모습도 보여주고, 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무언가
좀 더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던 경기였고요.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뭐 지긴 했지만 어차피 베어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이들이 뭐 우승을 노린다든지 뭐 플레이오프를 노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선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어쩌면 맷 이버플로스 감독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들이 시즌 성적을 거두면서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뉴욕 제츠. 뉴욕 제츠의 사실상 이 시즌을 끝내버리게 만들었던 경기였죠. 28대 27로 이 콜츠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 쿼터백 정말 뭐 본인이 이 말실수도 하면서 뭐 탭아웃해서 나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베테랑 쿼터백인 이 아빠뻘의 조 플라코에게 이 주전 자리를 뺏기기도 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팀은 연패에 빠지기도 하였고, 이 앤서니 리차드슨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차드슨은 이 주전으로서 복귀한 첫 경기만에 이 터프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경기 속에서 앤서니 리차드슨은 올 시즌 가장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리차드슨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블리츠가 다가오든 뭐 상대가 좋은 커버리지를 펼치든 리차드슨의 이 패스 정확성과 뭐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준수한 모습들을 다 선보였고요. 또 이 본인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허슬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 야드를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리차드슨을 믿고 가는 것이 콜치 입장에서는 좀 더 옳았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뉴욕 제츠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경기였죠. 에런 로저스가 이끄는 뉴욕 제츠는 또 한번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3승 8패,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 물 건너 나갔고, 그리고 이 경기 패배 이후에 뭐 선수들은 이미 뭐 마음속으로 시즌을 끝냈다 라는 뭐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 에런 로저스는 내년 시즌에 또 다른 팀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뉴스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들리고 있어요. 과연 뉴욕 제츠라는 팀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구단 컬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누가 오든, 감독이 누가 오든, 쿼터백이 누가 오든, 뭐 디펜스, 오펜스 탤런트가 누가 오든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이 팀은 과연 어디까지 나락으로 떠날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에런 로저스의 이 예시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절대 이 뭐 한 선수, 이 개인의 그러한 파워가 너무 세서는 안 된다. 뭐 톰 브래디나 페이튼 매닝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고 레전드 선수들이지만 이들은 항상 이 팀에서 다른 똑같은 팀원들과 똑같이 대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팀 구성원으로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에런 로저스, 내가 왕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 뭐 리시버 영입해, 내가 원하는 뭐 코치 앉혀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진행이 돼버리면 뭐 어느 뭐 팀이든지 어느 비즈니스에서든지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그 조직이 되겠죠. 이처럼 오합지졸이 모인 이 팀에서 또 한번 이 감독을 해고하는 타이밍도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문제가 많았죠. 아무튼 뉴욕 제츠, 앞으로 이들에게 남은 이 모든 경기들이 하나도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네, 이상 11주차 이 돌아보기 에피소드를 거진 마쳐봤는데요. 이제 11주차가 끝난 현재 이 플레이오프에 뭐 떨어진 팀들도 분명히 보이고 또 거의 진출할 것으로 확정된 팀들도 보이는 현재 상황인데요. 뭐 남아있는 경기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뭐 성적이 안 좋은 팀의 경우에는 이 내년 시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뭐 감독이 현재 해고된 그러한 팀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감독을 해고할 것으로 보이는 팀들도 있고, 각 팀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각 뭐 감독을 고용하고 뭐 GM을 고용하는 이 구단주들이 올 시즌에 그러한 예시를 똑똑히 새겼으면 저는 좋겠어요. 분명히 이번 시즌 이 감독직 FA 시장에는 정말 좋은 감독들이 많았어요. 빌 벨리책 감독 무려 6번의 슈퍼볼을 감독으로 들었고 2번의 슈퍼볼을 코치로 드러낸
8개의 롬바르디 트로피를 드러낸 빌 벨리책 감독이 분명히 있었고요. 마이크 브레이블, 이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본인 특유의 정말 강인하고 터프한 팀을 만들어내면서 데릭 헨리와 라이언 테너가 함께 엄청난 이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감독. 그리고 말해야 뻔하죠. 이 짐 하버 감독, 미시간, 스탠퍼드, 샌프란시스코 상관없이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짐 하버 감독까지. 그런데 많은 팀들이 이 명 감독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을 선택했으면 성공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이 짐 하버 감독을 분명히 영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 하버 감독이 정말 코칭 초반에 이 레이더스에서 이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러한 인연으로 레이더스의 일원이 되길 원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이었고, 하지만 디반테 아담스나 맥스 크로스비가 우리는 안토니오 피어스를 원해 해가지고 결국 그를 선임하게 되었죠. 그 결과 LA 차저스는 이 짐 하버 감독을 얻게 되었고 현재 플레이오프에 거의 확실하게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즌을 선보이고 있죠. 반면에 또 애틀란타 팔콘스, 빌 벨리책 감독을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논란이 됐었을 정도로 도대체 이 팀들이 뭘 믿고 저랬을까라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과물로 현재 다가오고 있잖아요.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빌 벨리책 감독을 버렸지만 새롭게 들어온 제러드 마이어 감독, 드레이크 메이가 좋은 선수여서 긍정적인 부분도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지만 빌 벨리책 감독이 잘 이끌었던 이들의 디펜스, 스페셜팀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우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을 깠어요. 그리고 들어온 이 브라이스 켈라한 감독이 선택한 윌 레비스, 둘 다 망해가지고 거의 시즌이 끝나면 해고되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감독이 있고 보장된 감독이 있다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왜 도대체 초짜, 경험 없는 그러한 감독들이 또 다른 션 맥베이, 또 다른 카일 샤난 이러한 코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능력도 없는 이러한 감독들을 왜 자꾸 선임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지 팀들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